한국에서 집 구할 때 광고에 딱 나와 있는 월세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임대차 시장에 숨어 있는 아주 큰 위험 두 가지, 바로 속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하고요. 순식간에 내 전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는 전세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거 한번 보세요. 월세는 27만 원인데 관리비가 무려 105만 원입니다. 와,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 진짜로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왔던 실제 매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함정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매달 나가는 관리비 고지서 보면서 아니, 대체 뭘 관리해 주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관리비가 꼭 월세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도 이 문제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깜깜이 관리비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그 황당한 사례, 그거 절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깜깜이 관리비, 이 말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속이 깜깜해서 도대체 뭘 근거로 돈을 내라는 건지 알 수 없는 관리비를 말합니다. 청소비가 얼마고 수도요금이 얼마고 이런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요. 그냥 집주인이 사실상 월세처럼 마음대로 정해서 받는 돈인 거죠.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이런 식의 규제 없는 관리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가구가 무려 43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의 관리비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의 관리비는 거의 그대로인데 세입자들 관리비는 2020년 이후에 갑자기 폭등하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묶어버린 법이 시행된 시점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 그럼 집주인들은 왜 이렇게 관리비를 이용하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 규제를 피하려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월세 인상률 5% 상한선을 피하고 또 월세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니까 임대소득세도 덜 낼 수 있죠. 심지어 월세 30만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를 피하거나 소득을 낮춰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의 인터뷰 내용인데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죠. 이런 관행이 이미 시장에 너무 퍼져 있어서 세입자가 이거 왜 이래요? 하고 문제 제기하기조차 어려운 분위기라는 겁니다. 결국 그 부담은 전부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거고요. 자, 매달 내는 돈도 정말 큰 문제지만 지금부터는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정말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에 대비하려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죠. 집주인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보증기관이 내 돈을 대신 돌려주니까요. 세입자한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험만 들어놓으면 정말 모든 게 안전한 걸까요? 과연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분명히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소한 실수나 절차 하나를 안 지켜서 보증금 지급이 거절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들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대항력 상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대항력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나는 세입자니까 내 보증금 먼저 돌려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입니다. 근데 이 힘은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 순간 대항력이라는 슈퍼파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보험사도 돈을 줄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또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이중계약이나 계약 끝나기 2달 전까지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 전부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서운 위험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계약하기 전부터 계약이 끝난 후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세입자 방어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 4가지는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계약하려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이 집에 빚은 얼마나 껴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보증금이 집 시세의 80%를 넘는 소위 깡통 전세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그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에 추가로 넣는 특약 조항입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필수 특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증보험은 보통 잔금 치르고 이사까지 다 한 다음에야 가입 심사가 끝나요. 근데 만약 그때 가서 집 문제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이 특약을 넣어두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냈던 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필수 특약입니다. 아까 세입자의 법적 보호 효력, 즉 대항력은 전입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고 했죠? 만약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바로 그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는 순위에서 밀려서 보증금을 떼일 수가 있어요. 이 특약은 바로 그 위험한 하루 동안 집주인이 집에 새로운 빚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그런데 나는 다른 집 계약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사해버리면 아까 말했듯이 대항력을 잃어서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등기부등본에다가 이 집에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가 살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 놓는 절차예요. 이걸 해두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순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무조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보증보험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한 내 집을 구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 대신 서면으로 된 특약을 요구하고요.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등기부등본을 믿으세요. 급하다고 보증금보다 이사를 먼저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조하는 집주인과 계약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부동산 계약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몇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스스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속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준비가 되셨습니다.